안녕하세요.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이무영 작가의 단편 소설 취향 낭독해 드릴게요. 작가에 대한 자세한 소개는 본 동영상 설명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작품 만나보시죠. 아이, 어쩌면 그래 인제서야 올까? 남 눈 빠지게 기다리게 해놓고 그래 지금이 10시요? 네 참, 그래도 11시든 12시든 오기나 했으니 장엇이요. 난 또 접대처럼 고랑떼를 먹이는 줄 알고 이때껏 혼자서 안달바가지를 했지 뭐요. 뭐라고? 저 하는 소리 좀 봐. 어디 다시 한마디 해봐요. 어쩌면 그래. 너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을 몰라주시다가는 괜히 죄받아요. 아우님도 어쩌면 장난의 말이라도 그렇게 한담. 아우님이야 뭐 나 같은 것 아니고도 친구도 있고 마을벗도 있고 또 고국에 돌아가면 정말 친누님도 계시고 하겠으니까 뭐 그까짓 것 하고 발새에 떼꽃만치도 날 생각하지 않겠지만서도 참 난 안 그렇다오. 내야 아버지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가 계시는 것도 아니고 이 넓은 세상과 그 많은 인총에 나란 계집과 촌수가 닿는 사람이라곤 하나도 없구려. 그런데다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이런 땅에 와서 고국 사람들의 얼굴까지 그리고 사는 내가 어쩌자고 아우님을 소홀히 생각하겠소? 난 정말이요. 아우님하고 의남매를 맺은 지도 벌써 석 달이 되었는데 난 한 번도 아우님을 의동생이거니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내 친동생이거니 피를 나눈 동생이거니 했지요. 동생이란 것도 아우님이 나보다 나이 10년이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지. 만약 아우님의 나이가 나보다 단 한 살이라도 맞이 된다면 난 오라버님 대우를 깎듯이 했을 거예요. 그리고 다섯 해만 위라도 나는 아저씨처럼 아버지처럼 받들었을 거예요. 그야 아우님으로 본다면 쥐까짓 것이 끽해야 기생 노릇하던 계집이요. 지금이라야 찻집 마담으로 돈에만 눈이 빨개진 계집이거니쯤 생각할는지도 모르지만 그런 노릇을 한 것도 벌써 10년 전 얘기고 또 아우님이야 그걸 안 믿어주겠지만 그런 노릇을 했다 쳐도 아우님한테 누님이라고 불려진데도 조금도 양심에 부끄러운 짓을 한 기억은 없다오. 그야 나도 아우님 그야말로 15살 적부터 30까지나 문 남자들한테 치여난 나예요. 요새 10년간에 그야말로 전 세계 종족 틈에 끼어서 살아온 내가 아우님이 장난으로 그런 말을 한 것쯤이야 눈치 못 채릴 수야 없죠. 하지만 장난의 말이라도 어쩜 그렇게 섭섭하게 한다오? 나도 아우님이 또 날 놀리느라고 그러거니 생각을 하면서도 늘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면 저런 말이 나올 리가 없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오. 그런 때는 그냥 하늘이 쾅 하고 내려앉는 것 같구려. 그래, 말 잘했소. 이젠 장난의 말이라도 아예 그런 섭섭한 소릴랑 마시오. 자, 이리 좀 다가앉아요. 아니야. 설교는 이제 그만할게요. 뭘 좀 시켜올까? 괜찮긴 지금이 몇 시인데 자정이 거의 다 돼가는데 뭘 좀 시킬까? 먹었어? 먹었다고? 어디서? 어쩜 거보 이런 게 다 나한테 섭섭하게 군다는 게 왜 어엿한 누이를 찾아오면서 밥을 사 먹고 온단 말이오. 누님 날 밥 좀 주 이렇게 말한다면 오죽 듣기 좋겠소. 그래 다신 안 그럴 거지요? 옳지. 이젠 꼭 그 맹세를 지켜야 돼요. 그럼 술이나 조금 하실까? 몹시 추워 보이시는데. 그래, 뭔 술을 좀 할까? 포도주? 포도주는 왜? 아, 그래. 영하 40도나 되는 하얼빈 복판에서 포도주를 찾는 사람도 있더람. 아, 그래? 그렇기만 하다면
그건 참 듣던 중 반가운 소리요. 부디 그 결심 버리지 마시오. 정말 아우님이 술만 끊는다면 오죽이나 좋겠소. 하긴 사내란 술도 몇 잔 할 줄 알아야 되지요. 가끔 마음이 취해서 기분을 전환시키는 것도 좋지요. 난 여자라도 그런데 뭘.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피스톨이 없는 조선 같은데 말이지. 하얼빈 서야 이 피스톨 권총 없는 놈이 있어야 말이지. 걸핏하면 받아라. 아유 무서워. 난 그 팡팡하는 소리만 들어도 그냥 소름이 쫓기 칩디다. 하얼빈이란 마음 약한 사람이 못 살 때예요. 아우님도 부디 그것만은 조심하시오. 난 실상 아우님한테 술을 끊으라고 권하고는 싶지 않아요. 사내란 술 몇 잔쯤은 마실 줄 알아야지. 하지만 여기서는 안 돼. 같이 앉아서 술 먹다가 놀다가도 수 틀리면 권총을 꺼내는 걸. 아마 우리네 조선 사람들이 욕지거리로 하는 심사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습디다. 자, 이건 마시구려. 모처럼 누이가 권하는 술이니까. 뭐 설마 또 하나밖에 없는 남매끼리 피스토리아 또 꺼낼라고? 아무리 하얼빈이라고 하더라도. 그렇잖아. 자, 한 잔 더 드시오. 뭘 그까지 포도주쯤이야. 그리고 오늘은 아우님이 온 데서 아우님이 제일 좋아하는 식혜도 좀 만들어 놨소. 거 봐요. 누이가 이렇게 잘해주는데 누님 괄세할 건가요? 응? 뭐라고? 무슨 말일까? 아, 남매 맺던 날 밤의 약속? 아, 그거. 아니요, 그런 것 아니요. 지금 와서야 아우님한테 못할 이야기가 뭐 있겠소? 하지만 글쎄, 그래요. 그러리다. 하지요. 뭐라고? 비장한 결심이라고? 참 말 잘하셨소. 나로 본다면 참 강한 결심이라오. 10년간, 아니 10년도 더 되지요. 내가 27 날 때니까 13년이로구만. 그 오랫동안 한 계집이 가슴속 깊이 파묻어 두었던 이야기는 그것만으로도 벌써 값이 있지 않을까요? 정말요, 아우님. 나는 이때껏 이런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이 이야기는 아무한테도 한 적이 없다오. 우리 찻집에 드나드는 사람들만 해도 내가 어떤 계집인가 해서 몸이 달아하는 사람들이 퍽 많아요. 아마 우리 아우님만 해도 처음엔 그런 동기로 우리 집에 드나들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겁니다. 생각하면 그것도 나무랄 수는 없지요. 그야말로 전장터 못지않게 날마다 피스톨 소리만 나는 살얼음판인 하얼빈. 그나마도 제일 번화하다는 키터이스카야에 와서 이름도 성도 없는 조선 계집이 떡 버티고 앉았으니까 퍽 이상하게 보이는 모양이지요. 그런데다가 인물도 그렇게 추하지 않고 하니까 별의별 소리를 다 들어요. 어떤 사람은 짓궂게 와서 내가 어떤 나라의 스파이나 되는 듯이 떠보는 축도 있고, 그야말로 여기 와 있는 외국 여자들의 그따위 직업을 일삼기나 하는 줄 알고 내 손에다가 지전을 한 뭉치 쥐어주는 쓸개 빠진 사람도 있었다. 그건 외국 사람뿐이 아니에요. 여기 있는 외국 사람들은 모두 날 중국 여자로 아는 모양이더군요. 외국 사람들이 그러는 거는 그래도 덜 분한데, 같은 조선 사람인 줄 뻔히 알면서도 마담 당신의 과거를 좀 들읍시다 그려 한다든가, 그야말로 마담 왜 그리 사람이 쌀쌀하오, 나하고 좀 친하게 지냅시다 그려 하고 돈을 쥐어줄 때는 그만 눈물이 좌르르 쏟아지겠죠. 그래도 날 갖다가 스파이라고 보는 사람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그럴게라. 나는 그만한 각오는 하고 있어요. 하지만 날 갖다가 스파이로 보는 사람의 눈은 아니지. 그렇게 보는 것이 마땅하겠지. 아, 그런 사람들의 눈에 복이 있으라. 하나 아우님, 아우님만은 날 그런 계집으로 보지 않겠죠? 나도 그걸 믿어요. 믿지 않는다면
내가 남매라는 천륜에 닿는 인연을 맺을 턱이 있겠소? 뭘, 나도 알아들어요. 그야 처음엔 아우님만 하더라도 호기심으로 덤볐겠지만 그 호기심은 차차 없어지고 우정이 생긴 줄도 알아요. 그리고 나만 하더라도 아우님이 그렇게 가벼운 사람이라면 가까이나 했겠소? 그러니 아우님, 부디 이 누이를 저버리지 마시오. 이것도 인연이랍니다. 어머님 뱃속에서 맺어지지 못한 인연이 본국도 아닌 멀리 하얼빈에 와서 맺어진 게지요. 난 나의 일생을 아우님께다 맡기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이 다 아우님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 찻집도 좀 맡아 주구려. 또 나는 일찍이 오빠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아우님이라는 소리도 이번이 처음이지요. 더없이 외롭고 더없이 쓸쓸한 인생이랍니다. 자, 아우님, 내게 다시 한번 맹세를 좀 해 주시구려. 아, 내가 미쳤나? 울긴 또 왜 울어? 그래, 그래, 안 울게. 나도 술 한잔 마실려. 맨정신으로는 차마 얘기도 못하겠소. 내가 기생이 된 경로? 아이고, 그러나 그런 이야기 그만두죠. 나는 그 어떤 경로를 밟아서 나의 이름이 기생으로 변하고 말았어요. 내 어릴 때 이름이 뭐였냐고? 아, 야우님도 그까짓 것 알아서 뭘 하오? 소재였다오, 소재. 응? 이름이 좋아? 아이고, 이름이 좋았으면 팔자가 욕거리겠소? 그때야말로 난 정말 죽어버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처음 끌려가던 날 앙탈을 한다고 매를 맞고 몸부림을 하는 통에 유서가 허리춤에서 빠졌던 모양이에요. 그것을 본 후로는 변소에도 혼자 못 가게 다그칩디다 그려. 이 천둥벌거숭이는 정말 어머니를 만나면 어머님께 어머니, 난 어머니가 다른 데로 절 버리고 가신 줄 알고 이런 유서를 써놓고 죽으려고 했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응석이라도 할 작정이었다오. 그런데 이 유서가 나의 사지를 결박할 줄이야 난들 어떻게 알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은 난 참 장한 줄 알아요. 그렇다고 못할 건 아니지만 그때 생각엔 길이길이 살아서 사랑하는 자식을 이런 구렁에다 팔아먹은 어머니를 생전에 또 한 번이라도 만나서 마음껏 포악이라도 하려고 했었다. 지금 생각하면 그건 벌써 어리석은 생각이었지요. 마땅한 사람, 교양 있고 일평생을 같이 해로할 사람, 유두분면의 가면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나면서도 하지만 이런 사람을 구하는 것이 유일한 나의 희망이었고 기쁨이었어요. 그런 사람만 만나면 오줌동이를 이고 풀뿌리로 연명을 한데도 좋다고 생각을 했다오. 그때나 지금이나 교양 있는 신여성들은 이것을 이상이니 뭐니 하고 표현을 합디다마는 그때 난 그런 말을 쓸 줄도 몰랐죠. 나는 이 소위 마땅한 사람이라는 그 개념이 바로 그네들이 말하는 바 이상이라는 말과 부합되는 것이겠거니 하는 막연한 생각만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마땅한 사람이 화류계에 있을 리가 있어요? 자르르 흐르는 기름과 내풍기는 향내, 그것만에 눈이 어두운 돈푼 있는 집 자식들만 드나드는 그런 사회에서 이 마땅한 사람, 요새 말로 한다면 이상이 맞는 사람이 있을 턱이 있냐고요. 화류계 도덕이란 꼭 연애와 마찬가지예요. 연애처럼. 아니, 연애라는 말에 뭘 그리 놀라시오? 아이 참, 아우님도. 하지만 난 똑같다고 생각해요. 연애란 반드시 서로 속이는 데서만 성립되는 것이 아닐까? 남자는 여자를 속이고 여자는 또 남자를 속이고. 뭐라고요? 속이는 데서는 연애가 성립되지 않는다고요? 헤, 성립이 안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성립이 된다고 해도 연애가 아니란 말이죠. 물론 그야 그렇게도 말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아이고, 연애라는 말에 왜 이리 핏대를 세우시오? 참 모를 일이구만.
암만 아우님이 아우님 말을 세우려고 해도 그건 안 될 거예요. 왜냐고요? 나는 이 세상의 연애란 것을 눈이 시도록 봐온 사람이니까요. 귀가 젖도록 들어왔지요. 혹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있긴 있어요. 화류계에서도 뭐 정사를 한다든가 실연하고 자살을 한다든가. 하지만 그건 달라요. 모르는 사람은 흔히 날 보고도 그래요. 저 아무개 같은 기생하고 연애를 좀 해봤으면 이라고 말이에요. 목숨을 바치는 사랑도 사랑이 아니냐 말이죠. 대단히 불만이 계신 게로구만. 하지만 그건 연애가 아니에요. 연애란 그 첩경까지 가다가 마는 거지요. 나도 그런 걸 많이 봤는데 기생의 연애란 그런 거예요. 그 남자가 자기를 버렸다는 그 의식보다도 아름다운 꿈, 사람으로서의 참스러운 생활에 대한 아름다운 꿈이 아니라 그 남자가 가진 돈과 권세와 지위가 비춰주는 그 아름다운 꿈이 깨어지는 데서 비관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자살도 하는 게지요.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 그것이 아마 기생의 실연 자살에는 제일 많을 겁니다. 말하자면 연극 자살. 기생이 음독하는 일은 많아도 절명하는 경우는 적지요. 혹시 있다면 그건 연극 자살을 하려다가 정말 자살이 되는 경우일 겁니다. 아이고, 어쩌다 보니까 얘기가 아주 딴 길로 미끄러졌구만. 어쨌든 화류란 그런 데라오. 그리고 화류계 드나드는 남자들도 저것은 오늘 밤 데리고 노는 계집이라는 색안경을 쓰고 보게 되고, 기생만 해도 이것은 오늘 받들어 줘야 될 논팽이라고 생각을 하고 대하니까 그저 서로 거짓말만 하게 되는 것이죠. 서로 색안경을 쓰고 서로 속이고 하는 데서 남편을 구한 나였던 거예요. 설마 오늘이야? 설마 이달 안에야? 이런 초조한 생각으로 날마다 나 혼자가 되면 이런 꿈만 꾸던 그때 누이였다. 아, 어리석던 그 시절의 취향이야. 유두분면으로 달지 않은 술잔을 빠는 중에서도 참 삶을 찾는 초조한 생활. 1년, 2태, 3년, 5해가 흐르는 줄 모르게 흘러갔지요. 그때는 참 삶에 대한 욕구도 희망도 초조도 없이 오직 악만 남은 판에 박아진 것 같은 생활을 아무 탄력도 없이 계속하고 있었다. 밤새도록 무사나이들의 소나기에서 놀다가 새인력해야 제 방이라고 돌아오면 기계적으로 눈물이 좌알좌알 쏟아져요. 울다 울다 그대로 쓰러져 잠이 들지요. 그러고는 오정이나 돼야 일어나서 목욕을 하고 아침, 아니 점심 겸 저녁을 먹고는 화장을 또 시작합니다. 화장. 남은 참 삶을 위해서 하는 화장을 그릇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이 기생들의 화장. 나는 가끔, 아니 화장을 할 때마다 거울 속에 비친 나 자신의 얼굴을 꾹하니 들여다보다가는 이렇게 묻지요. 취향아, 넌 누굴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네 얼굴을 단장을 하느냐? 그럴 때 대답이 있을 턱이 있나요? 오직 대답은 한숨이었지요. 얘야, 네 팔자도 참으로 기구하구나.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는 동안에 거울 속에 있는 또 한 취향의 눈에서는 두 줄기 눈물이 흘러서 입속으로 들어가요. 이것이 그동안의 내 생활이었죠. 내 나이 20살 되던 해 어떤 겨울인가 봐요. 눈이 펑펑 쏟아졌어요. 박쥐처럼 밤밖에 모르는 기생들이 해가 지기도 전에 거리로 쏟아져 나옵디다. 그때 아씨 인력거 왔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에 나는 기계적으로 나 가우 하고는 어디냐고 묻지도 않고 인력거에 올라앉았다. 광천교를 지나서 종로 네거리에 와서야 나는 인력국군에게 어디 가느냐고 물었지요. 대관원이라고 대답을 합디다. 나는 좀 실족했다오. 그때만 해도 인류기생인 나를 청요리집으로 부를 위인들이 오죽하랴. 나의 직업의식은 이렇게 대번에
그들의 사람됨을 규정하고 말았죠. 그만둘까 하는 생각도 없지 않았어요. 흠, 하긴 그건 그래요. 벌어먹는 사람이 뭐 찬밥 더운 밥 가릴 것은 못 되지만은 언젠가 한번 소위 뱃사람들이 가부식기라나 무엇이라나 해가지고 날 불러서 갔을 때 한 녀석이 글쎄 추근추근 달라붙어서 졸라대던 일이 있었어요. 그날은 그의 노름을 떼없고 빠져서 달아오기는 했지만은 말이죠. 뭐라고요? 아이고 그런 줄이야 누군 모루. 소위 무엇이니 무엇이냐는 명사 따위가 그런 데는 더 추한 줄도 알지요. 하지만 그런 위인들한테는 아유 선생님 이런 노름을 하는 사람을 선생님 내가 아껴주시지 않으면 어쩝니까? 이렇게 축혀만 세우면 대개 떨어져 나가거든요. 하여튼 수 틀리면 노름을 떼어풀 작정을 하고 대관원에 썩 들어섰죠. 문을 열고 인사를 해도 이 무서울 만큼 방안이 괴괴해요. 어쩐지 소름이 쫓기치겠죠. 둘러보니까 모두가 30 전후의 노동자 비슷한 청년들이에요. 그 중에 두 사람은 밤송이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었어요. 자, 이리 와 앉으시오. 이 아기를 달래는 듯한 부드러운 목소리였어요. 하긴 그런 류의 사람들이 처음은 아니었어요. 기생생활 5, 6년에 끼케야 운송부 사무원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도 두 번이나 간 적이 있었거든요. 또 그날처럼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이 섞여 있는 적도 한 번 있었던가 싶고요. 난 그제서야 마음이 놓였어요. 어쩐지 지금까지 그런 사람들만 보아서 그런지 어느 회사 사장이라느니 어디에 아무개니 어디 부자 누구니 하는 위인들은 얌치 없이 핀잔을 주어야 떨어져 나가지만 그 사람들은 퍽 고상하게 놀고 또 유쾌하게 노는 것이 마음에 들었거든요. 돈 있는 사람들의 노름은 더없이 풍성풍성하고 호화로우면서도 어딘지 퇴폐적인 뭐 알 없는 대포 소리가 나는데 이 사람들은 그러지를 않겠지요. 의복도 추리하고 술 한 병이 들어와도 주머니 속과 의논을 하는 눈치가 빤히 보이면서도 마치 개선 장군들이 승전을 자축하는 것처럼 쾌활하고 유쾌해 보이더군요. 사람 숫자는 아마 머리를 빡빡 깎은 사람들까지 쳐서 7명인가 싶어요. 그래도 그 중에 좀 반반한 양복을 입은 박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사람을 나도 한두 번 본 적이 있었어요. 그는 그때 어느 신문사 기자였죠, 아마. 그날만은 부르기 싫은 노래를 안 불러서 좋더군요. 사람 일곱에 기생 하나고 보니까 그렇기도 했겠지만 요리상도 너무 서글퍼서 원 그것은 이 감옥에서 나온 동지를 위로하는 모임이었어요. 자, 먼저 두 분의 건강을 빕시다. 이렇게 그 박 선생이라는 이가 잔을 들기 시작해서 한두 차례는 무거운 침묵 속에 술잔이 돌았어요. 그러더니 누가 먼저 얘기를 꺼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돼도 기생 얘기가 화제 오르겠지요. 어느 좌석에서든지 기생 얘기가 화제 오를 때마다 낯이 안 간지러울 때가 없다. 기생을 좋다고 할 사람들이 어디 있어야죠. 대개가 마치 뭐 야만족 얘기나 하듯이 푼푼히 내려 깎이는구려. 혹가다가 기생을 변명해 주는 사람도 없잖아 있기는 해요. 하지만 그런 사람일수록엔 어쩐지 그리 천박해 배는지요. 한편 고맙기도 하면서 다른 한편 깔 보여지니까 딱하죠. 그런데 그날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대개가 사람다운 일을 한 기생에 관한 것이었어요. 그 누구니 하는 들어본 적도 없는 그 누구라든가 뭐라는 기생이 남편, 한때 세상을 뒤흔든 풍우나 남편을 위해서 일생을 바쳤다는 얘기, 대개 이런 것들이었어요. 나도 그런 얘기를 이번 한방에 있던 사람한테 들은 일이 있지요. 이렇게 묵묵히 앉아서 듣기만 하던 두 사람 중에서도 허우대가 크고 이마에 조그만 흉터가 보기 싫지 않을 만큼 있는 청년이 입을 열더군요. 그 말소리는 퍽 부드러운 것이었어요. 그리고 퍽 우렁차더군요.
그 사람도 역시 들은 이야기라는데 장호원인가 어딘가 하는 조그만 시골인가 보아요. 그 시골에 우연히 갔다가 개월이라는 기생과 하룻밤을 놀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기생의 체금이 1,300원이나 된대서 그 까닭을 물으니까 자기 동생들을 동경에 유학을 시키느라고 그랬다는구만요. 근데 그게 그 이야기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동생들을 동경에 유학까지 시켰는데 나중에 학교를 졸업한 동생들이 나와서 그런 것을 알고 더러운 돈으로 공부한 것이 분하다고 함부로 학대를 해서 동생들 눈에 뜨이지 않겠다고 이 시골로 처박혔노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나요. 그 얘기를 듣고 어찌나 분하던지. 어쨌든 그날 그 모임은 짤막한 노름이었어요. 2시간도 채 못 됐었어요. 아마 작정이 2시간이었던 모양인데 지금 생각하니까 시간이 지날까 봐 그것을 겁냈던가 봐요. 그러니까 제 시간도 다 채우질 못하고 주춤주춤 일어났던 게지요. 아마 그것이 기생생활 5, 6년 동안에 가장 인상 깊었던 노름이었어요. 뭐라고 설명하기는 어려워도 가슴속에 무슨 뭉클한 감정이 며칠을 두고 남았었어요. 그 중에서도 그 이야기를 하던 젊은이의 인상이 얼마를 두고 머릿속에 사라지질 않았었어요. 그날 밤 그 자리가 아마 내게는 기적이었던가 해요. 바로 그날 밤이었거든요. 나는 그 사람의 꿈을 꾸었지요. 그 우렁차고 부드러운 말소리로 내 귀에다 대고 취향이 이런 생활이 그렇게도 좋단 말이오. 달리 방도를 차리시오. 기생생활에 견딜 만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면 굶어 죽기야 하겠소. 나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내게는 그런 기적이 없었답니다. 기적? 그러나 기적을 기다리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요. 기적을 기다려서는 안 돼요. 자진해서 그 기적을 만드시오. 이런 꿈이었어요. 아우님, 꿈이란 할 수 없더군요. 바로 요 며칠 전에 어느 잡지에선가 꿈은 젊은이의 양식이란 말이 있습디다만 꿈이란 젊은이에게 있어선 안 될 것이라고 난 생각해요. 왜 그러냐고요? 글쎄요. 그 꿈이란 말이 이상이라는 의미라면 좀 모르겠지만요. 어쨌든 그 꿈은 얼마 동안 나를 울렸어요. 노름을 갔다가도 문득 그 꿈 생각이 나면 그대로 모든 게 다 시들해지고 그것이야말로 기적이었어요. 적어도 내게 있어선 더없이 기묘한 기적이었죠. 이 박복한 취향이는 근데 그 기적을 꼭 잡지를 못했어요. 그 후 몇 달 동안 그 기적은 내 머릿속에서 사라지질 않았어요. 우연한 기회에 잠깐 만난 그의 모습이 이 머리에서 눈에서 귀에서 사라지질 않더군요. 취향이라는 이름도 이때 동무가 지어준 것이에요. 원래는 취할 취자 취향이 아니라 풀을 취자 취향이었어요. 그렇다고 내가 그때 술을 먹은 것은 아니지요. 아마 기생생활 7년에 하룻밤밖에 술 취한 일이 없는 기생도 그리 많지는 않을 거예요. 언제냐고요? 가만 좀 있어 봐요. 아우님, 이제 차차 이야기하리다. 그날 밤 이후로 나는 그야말로 혼나간 사람 같았어요. 노름을 나가도 기운이 없고 집에 오면은 울고 사랑은 기적만이 가져온다는 말이 있지요. 들으니까 로미오와 줄리엣의 사랑도 기적이 가져다 준 선물이라더군요. 그것은 확실히 기적이었어요. 하룻밤, 아니 불과 2시간 동안 한자리에서 놓은 일이 있는 사람의 얼굴이 그렇게도 머리에서 떠나지 않을 리가 있나요? 그것도 줄리엣처럼 아주 유한 계집에 속한 사람이라면 혹시 그런 일도 있을 수 있겠지요. 하지만 하룻밤에도 몇십 명 남자에게 노래를 팔고 술을 권하고 손목을 잡히고 하는 나 같은 계집에게 그런 기적이 있다면 누가 그것을 믿겠어요? 다시 한 번만 보아지이다. 이것이 나의 기원이었어요. 그러나 아까도 한 말이지만
진실과 기생은 궤도가 같은 것이에요. 영원히 다시 만나지를 못해요. 그 사람이 다시 화류계에 나타나지 않는 한 어디 가서 그를 또 만나겠어요? 그와 나는 동과 서에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동과 서에는 다리도 없고 전신도 통하지 못하는 딴 세계랍니다. 참다 못해 나는 어느 날 오후에 신문사로 전화를 걸어서 이 박 선생을 찾아 알아볼까도 했지만 그럴 수가 없어서 단념하고 돌아왔었다오. 그때만 해도 그 박 선생은 진실 속의 사람이었던지 노름터에서도 통 만날 수가 없더군요. 그러고서 얼마 후였어요. 아마 연말이었던 것 같군요. 어렴풋이 잠이 깨서 누웠다가 이런 대화를 들었어요. 그래, 어떻게 됐니? 자꾸 미안하다고 그러더군요. 그러니까 나중엔 덤벼들어서 외투도 뺏고 짐짝을 막 흐트리고, 돈도 돈이지만 순사가 자꾸 찾아오니까 넌더리를 내야 돼요. 그냥이라도 나가라고 야단이야. 언젠가도 이 집주인 할머니가 옆집에 있는 웬 젊은 사람이 밥값에 졸리고 앉았더라는 이야기를 들은 일이 있어서 그 사람이거니 하고 듣고만 있자니까 인제 나가오, 외투도 뺏기고 하는 소리가 나서 나는 어떤 사람이기에 그러는고 하고 쫓아나가서 대문 틈으로 내다보지 않았겠어요? 아 그랬더니 그랬더니 그가 그구려. 그가 그야. 웃기는 아우님도 원. 그가 그라는 그 말이 그렇게도 우스. 정말 그가 그였어요. 오래전부터 그 집에 있었던 모양인데 내가 그 집 건넌방을 얻어간 지가 며칠 안 됐고 밤에 나가서 새벽에 들어오는 터라 못 봤던 거지요. 그러니 어떡하오? 잠자리 옷을 입고 대낮에 쫓아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원래 두 번씩은 오지 않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아는 나로서는 그대로 제 발로 찾아온 기적을 눈을 뜨고 잃어버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 나는 할머니를 시켜서 불렀다오. 당신을 잠깐이라도 보자는 사람이 있다. 이렇게 말이요. 이렇게 일러 보냈더니만 드디어 왔습디다. 마침 주인의 조칸가 하는 사람이 쓰던 사랑이 비어서 우선 그를 행랑방처럼 된 문간방에 들어가게 하고 옷을 갈아입고 얼굴엔 분기도 안 올린 채 방문을 열고 들어서려니까 그가 주춤 일어납디다. 절 알아보시겠어요? 이렇게 우선 말을 하고 내 딴엔 마음껏 부드러운 웃음을 웃어 보였죠. 어, 기억이 없는데요. 생각을 좀 해보세요. 전 꼭 한번 뵌 기억이 있습니다. 모르시겠어요? 어, 정말 모르겠는데요. 나는 이 대답이 그지없이 섭섭했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당연한 일이었겠죠. 그는 머리를 길렀습니다. 고생에 찌든 탓인지 몹시 얼굴도 상했고요. 그전처럼 해석하지는 않은 대신에 시커매진 것이 커다란 눈망울만이 무서울 만큼 이체를 내고 있겠지요. 그는 나를 몹시 응시합디다. 아마 자기가 그야말로 여우에 홀리기나 한 것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는 것도 같습디다. 그도 그럴 것이 한번 본 기억도 없는 계집이, 더욱이 젊디 젊은 계집이 자기를 만나자고 한다면 아무라도 그런 눈으로 뜯어봤겠지요. 제가 어디서 뵌 것을 말씀드리면 알아내시겠습니까? 또 한번 이렇게 물으면서 나는 조심성스럽게 앉았었다오. 그랬더니 그는 대답합디다. 글쎄요, 뭐 만난 곳이라도 알려주신다면 혹시 생각이 날지도 모르지요. 이렇게 말하더니 갑자기 아, 옳지 하고 반색을 하겠죠. 그래, 아시겠습니까? 저 실례입니다만 하고 반색하는 빛이 다 사라지기 전에 그는 이렇게 묻더군요. 저 중국집에서. 그러길래 나는 얼굴을 붉히고 대관한 이야기를 했죠. 그랬더니 그제서야 생각이 돌았던지 아, 취향 씨? 네, 이제 알겠네요. 이렇게 말을 하면서 동생이나 만난 듯이
반가워하겠죠. 나는 무엇보다도 그가 나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그지없이 기뻤어요. 그를 본 그 순간 나는 꼭 그를 만나야만 할 일이 있는 것 같이 생각되었어요. 그럴 의리, 아니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뭐라고요? 그럴 의리도 있고 의무도 있다고요? 있기야 있지요. 하지만 그야 나 혼자만의 이야기겠죠. 그이야 나라는 인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를 텐데 그한테야 그럴 의무가 있을 까닭이 있어야 말이죠. 사랑? 사랑이라도 그렇지. 이쪽에 짝사랑이지 그가 사랑인지 건넌방인지 알 턱이 있어야죠. 아니, 나도 그럽니다. 처음엔 그를 불러야 할 의무가 있는 것 같아서 불러앉히고 나니까 어디 할 말이 있어야죠. 나는 그를 불러서 뭐라고 한다든가 어떻게 하리라든가 그런 생각은 털끝만치도 못했구려. 아니, 하기야 뭐 그런 생각을 할 겨를도 없기야 했지. 그를 본 순간 그대로 불렀으니까요. 그날은 퍽 유쾌했습니다. 불러놓은 사람이 하도 말이 없으니까 그는 몹시 어색했던 모양이더군요. 이렇게 당치도 않은 이야기를 불쑥 꺼내겠죠. 그렇다고 낸들 할 말이 있나요? 나도 그의 이야기 속으로 살짝 파묻히고 말았죠. 그날 오셨던 분들 가끔 만나십니까? 네, 뭐 자주는 못 만나고 그중 한 사람만 두어 번 만났죠. 또다시 말문이 막혔어요. 하는 수 없이 옷을 좀 갈아입을까 하고 달막달막 하려니까 안성맞춤으로 심부름하는 계집애가 내 방을 치워놓았다고 문 밖에서 이르더군요. 그래서 총알이나 피하듯이 그럼 제 방으로 좀 가실까요? 하고 일어나 버렸죠. 그랬더니 그는 싱거운 여편네도 다 봤다라는 듯이 넌지시 나를 쳐다보더니 글쎄요. 저는 그만 갈게요. 하고 서두는 바람에 나는 별로 생각도 없이 이렇게 말했더랍니다. 잠깐만 좀 놀다 가세요. 할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요. 할 얘기요? 재차 묻는 말에는 그러나 대답을 못했지요. 그래도 그는 대답을 기다릴 필요도 없다는 듯이 나를 따라서겠지요. 방 안은 말끔히 치워졌더군요. 나는 그를 겨울 화로처럼 위에다가 아랫목에 앉히고 담배, 재떨이 그리고 계집아이를 시켜서 불을 담아다가 그의 앞에 놓았지요. 그리고 마치 시댁 손님을 모셔온 것처럼 공손히 그의 앞에 쪼그리고 앉았어요. 좀 춥던지 그는 고매발 같은 손을 화롯전에 올려놓더군요. 나도 맞은편 화롯전에 실상 춥지도 않으면서 손을 쬐이고 있었어요. 한 10분이나 멋멋스런 침묵이 지나갔었다오. 뭐라고든 말을 꺼내야 할 줄은 알면서도 말이 나오지 않는 그런 침묵이었어요. 주어진 바 그 짤막한 침묵이 계속된 그동안에도 나는 내가 그를 부른 것이 너무나 경솔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윽고 그는 먼저 이렇게 입을 엽디다. 저 하신다던 이야기는 나는 그 말엔 대답을 못했어요. 할 말이 있어야죠. 다만 열에 된 사람처럼 그를 쳐다보고만 있었지요. 곧 말이 나올 듯 하다가도 쑥 들어가고 또 쑥 들어가고 하겠죠. 그래서 나는 그때 나의 감정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단념하고 눈으로 그에게 전하고자 했어요. 그랬더니 정서, 정열, 기원 이런 다각적 감정을 표현하기에 초조한 그 눈을 그는 윙크로 알았던 것 같더군요.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저 이야기란 뭔 얘긴가요? 설마 나를 농락거리로 삼자는 이야기만은 아니겠죠? 아유, 그런 이야기는 절대로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단언을 했지요. 그리고 생각을 하니까 우물쭈물 하다가는 주어진 바 이 두 번째 귀여운 기적을 놓칠 것처럼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나는 벼르고 별러서 내가 얼마나 자기를 사모했나 하는 이야기를 달아 했었어요. 그러면서도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입에 내지도 않았다오.
실상 그것은 사랑이 아닐지도 몰랐으니까요. 그런 것을 바로 사랑이라고 규정할 수도 없겠지요. 아우님, 하지만 그날 이야긴 이만큼만 해둡시다. 하여튼 두 번째 돌아온 기적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오. 그것은 아주 짧은 시간이었어요. 그와 나는 그 짧은 시간에 퍽 다정스럽게 지냈다오. 그것이 인연이 돼서 그는 나의 이름에다가 시자를 붙이지 않고 그저 취향이 이렇게 불러주는 일까지 있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내게는 시자를 붙일 때보다 더 다정스럽게 들립디다. 그러나 그만한 우정을 보여주면서도 그는 나를 경계하는 눈치가 늘 보입디다. 이것은 너무 가까이에서는 안 될 계집이거니 생각하는 것 같은 눈치였어요. 아니, 어떤 때는 아주 드러내놓고 그런 말을 한 적도 있었어요. 저 취향이 호의는 늘 감사하게 받고 있어. 그러나 우리는 서로 현재 이 경계선에서 한 걸음도 더 가까이 할 수는 없을 것 같소. 그건 왜 그럴까요? 어느 날 나는 야무지게 이렇게 달려들듯이 반문했었어요. 그러나 그는 그 이상 더 이야기를 진전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러한 그의 태도가 퍽도 섭섭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고든장으로 대고 쏘아보기도 했지만은 그럴 때마다 그는 이제 그런 이야기 우리 그만둡시다. 밥상 물리듯이 슬그머니 옆으로 밀어치우는구려. 그런 태도가 못마땅해서 원망 비슷하게 비난을 할라치면 취향이도 이제 그만한 정도로 해두시오. 나 같은 사람한테 호기심을 갖는 취향의 심사를 참 나는 모르겠소. 선생님은 그래 그것을 단순히 한 계집의 호기심으로만 돌리시나요? 나는 이렇게 팩 대들었지요. 그 호기심이라는 말이 어찌도 분하든지 그냥 눈물이 팽 돌겠지요. 글쎄, 취향이 자신은 그것이 호기심이 아니거니 할지도 모르지만은 난 언제 봤다고 밥을 사 먹이고 옷을 해 입히고 그리고 용돈까지도 주고 요새 와선 난 뭐가 뭔지 모르게 되고 말았구려. 그 말을 듣고서야 나는 나 자신을 돌아다 보았더라오. 사실 그에겐 내가 아주 허황된 계집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야말로 언제 봤다고 내가 그에게 그만한 호의를 보이게 되었는지 나 자신도 의아했으니까요. 사귄 지 두어 달이나 실이 되면서도 나는 그가 무엇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도 몰랐다면 누가 고지를 듣겠어요? 사실 그것은 맹목적 호의였죠. 아마 생각컨대 대관원에서 만나던 그날 여기 있는 사람들은 지전뭉치로 우리의 몸뚱이를 사려는 사람들이 아니구나 하는 막연한 의식이 그들한테 호의를 갖게 한 첫 번째 조건이었고 시퍼런 지전장을 내놓으라고 흔들고 다니는 그런 유의 손님에게서 받아 싸두었던 반감이 이 사람들은 우리 편이겠거니 하는 생각이 막연한 호의를 갖게 한 것이 아니었던가 싶어요. 장구채나 잡고 사내라면 상판 떼기도 보기 싫으면서도 먹고 살기 위해서 노름판에 나가서는 그저 배신배신 남자들의 소나기에서 빠져보려고 애쓰는 계집들이잖아요. 그런데 그 계집들의 손등이나 어루만지고 있는 기름기만 지르르 흐르는 놈팡이들만 보아온 내 눈에는 그네들이 퍽도 인상 깊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쾌활이 무엇보다도 나는 그의 유황불 같은 눈이 좋았어요. 그리고 그 씩씩한 오랫동안 그런 속에서 고난을 겪었으면서도 조금도 그 기계가 꺾여 보이지 않는 그를 볼 때 막연히나마 이 사람은 가엾은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인식과 또 이후로는 우리 같은 사람을 위해서 일할 사람이리라 하는 막연은 하면서도 어딘지 진실성이 있는 것 같은 생각에 나는 사로잡혔던 거지요. 그러나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되었어요. 아니, 그 전에 막연하던 것을 뜻하지 못한 사람이 와서 귀띔해 주겠죠. 그것은 참 뜻하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따, 그렇게도 급하시오? 케이라니가 한번 찾아와서
그와 가까이 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는 핑계를 댑디다. 그 이유로 그는 나쁜 사정을 가진 까닭이라고 합디다. 케인은 또 이렇게 말하겠죠. 이번에도 4년이나 겪고 나온 놈이래요, 글쎄. 나는 그래서 가까이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그러나 그도 하루는 이런 말까지 하더군요. 나는 취향을 존경하오. 지금까지 반년이나 되도록 나의 정체를 캐보려고 하지 않는 그 태도가 퍽이나 듬직하오. 내가 이만큼 생각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모든 것이 스스로 알려질 때까지는 그것만으로 만족을 좀 해 주시오. 그러고는 그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사람 입을 통해서 알려는 태도를 나는 퍽 싫어하오. 그리고 입을 통해서 어떤 인물의 애누리 없는 정체를 알기는 참 어려운 일이죠. 나는 자기라는 것을 자기 입으로 설명하는, 아니 선전하는 사람을 없수이 여기요. 사람이란 사람의 입을 통해서 알려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에서만 알려지는 것이요. 알아들으셨어? 이러더군요. 하지만 이 행동에서 내가 그를 안 것은 너무나 적었어요. 아니,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나는 다만 그가 이사를 퍽 자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 집에서 한 달을 넘지를 않았어요. 어떤 때는 단 사흘이 못 돼서 집을 옮기기도 했거든요. 또 한 가지 그의 행동에서 그를 안 것이 하나 있어요. 그는 참 여행을 잘합디다. 사흘, 나흘, 어떤 때는 보름씩이나. 그러나 그는 한 번도 가는 곳을 알려주는 법이 없었어요. 돈이 필요하면 저 취향이 돈 좀 있어? 해서 돈을 받아주면 그저 좀 다녀오우. 그저 그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어디 가시냐고 묻지 않는 것이 버릇이 되었지요. 그도 그랬어요. 그 알뜰살뜰히 푼돈 모은 나의 저금 통장에서 즉시 불이라는 도장이 자꾸 늘어가는 것을 자기 눈으로 보면서도 단 한 번도 미안하다든가 감사하다든가 하는 말을 입 밖에 내는 것을 못 보았어요. 나도 처음에는 저기 불안한 생각이 들더니만 그것이 도수가 늘어갈수록 아무렇지도 않고 도리어 그럼 받아 쓰겠소 하는 그 한마디가 몇천 마디 인사보다도 믿음직하고 기뻤어요. 돈을 받아 넣구나가는 그의 뒷모양을 바라보면서 나는 그저 무사하여지이다 하고 빌었었다오. 다른 사람들을 보면 건강과 행복을 빕디다마는 또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그저 무사하기만을 비는 버릇이 생겨버리고 말았었다오. 그것은 깨끗한 사랑이었어요. 우리는 한 방에서 밤을 새운 적도 한두 번 있었지만은 우리는 한 번도 방종한 마음을 먹어본 적이 없었다. 아우님이니까 이런 말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나 자신도 이상스러우리만큼 그와 대좌해서 이야기를 하면 더없이 마음이 정화되는 것 같아요. 아니, 같은 게 아니라 정말 정화돼요. 여성으로서의 막연한 동경을 기름기 흐르는 사람들한테서까지 어떤 때는 유혹을 받는 나면서도 사랑하는 그를 대하면 깨끗이 없어지고 말았거든요. 그러던 그가 하루는 저 취향이 오늘부터 이틀 동안만 나의 말동무가 되어 주시오. 주머니도 좀 든든히 해가지고 우리 온천에나 좀 한번 가봅시다. 그 말을 거역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바로 그날 밤 우리는 경원선 차 속에 있었어요. 역에 나와서야 겨우 권번에 전화를 걸 시간을 만들었고 보니까 행장이라는 것이 있을 턱이 있나요? 나는 그의 지시대로 당목 옷을 입고 나섰죠. 어디로 가실까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아무 대답이 없더군요. 어쩐지 그 명랑한 그의 얼굴이 그날만은 퍽 흐려 보였어요. 그래서 나는 무슨 일이 생기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도 했지만 자진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일은 일체 묻지 않는다는 것이 무언중의 약속처럼 되어 있던 터라 나는 그것을 입 밖에 내지도 않았지요.
왜? 나하고 그런 데를 가는 게 불안하오? 불안이요? 응, 불안. 일테면 단둘이 그런 데 간다는 것이 말이오. 원 천만에요.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뭐 그럴 바에야 애당초에 따라서지를 않게 하는 의미의 말을 더 하려다가 참았어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느껴지질 않더군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 나의 지갑을 그대로 맡겼죠. 그랬더니 오늘만은 자기 주머니도 아주 비지는 않았다고 쓸쓸히 웃습디다. 나는 그가 어디 차표를 샀는지도 몰랐어요. 그저 경원선 개찰구로 가기에 경원선이겠거니 했을 따름이죠. 차 안에서도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더군요. 그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창밖으로 얼굴을 향하고 앉아서 담배만 뻑뻑 빱디다. 저 원산까지 갑시다. 문득 그는 이렇게 말합디다. 나도 그저 그러냐고만 하고 말았죠. 철원을 지나서자 차는 관속처럼 괴괴합디다. 저쪽 구석에 앉은 웬 더부룩한 노인 한 분이 일어나서 앉았을 뿐 모두 쓰러져 잡디다. 그는 생각 깊은 낯으로 쳐다보곤 하더니 짐짓 마음을 가라앉힌 듯이 입을 열어서 저 취향이 다음에 혹시 누가 당신 보고 나를 아느냐고 묻거든 아는 체 마시오. 설령 당신 부모처럼 믿는 사람에게라도 말이오. 네. 하고 나는 다소곳이 대답을 했어요. 일간 아마 내일이나 모레쯤에 혹시 당신이 나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모르. 그래도 꼭 모른다고 하시오. 나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습디다. 그렇다고 내가 누구한테 어떤 일을 당할까? 뭐 그걸 겁낸 것은 아니었어요. 그의 신상이 이제는 지금같이 무사치를 못하려나 보다 하는 놀라움이었죠. 그래서 일이 생겼느냐고 그렇게 물었어요. 나는 결심을 하고 굳게 지켜온 약속을 깨뜨린 거지요. 그걸 물었으니 말이요. 그렇소. 일이 생겼다오. 하지만 그만둡시다. 이 반말은 쥐가 듣는다오. 남복이 수상하니까 당신도 좀 누우시오. 나도 누우리다. 이튿날 새벽 원산에 내린 우리는 역 앞에서 택시로 한 10분 달리다가 북촌동으로 올라갔지요. 그는 길 잃은 사람처럼 나를 끌고 다니더니 교회 뒤 큼직한 집 담을 끼고 돌다가 취향이 나의 아내 노릇을 좀 해주려. 밑도 끝도 없이 조금도 망설이는 티도 없이 이렇게 말을 합디다. 그 말을 듣자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눈속이 뜨끈해집디다. 물론 나는 아무 대답도 못했어요. 뭐 여러 날도 필요가 없어. 오늘 하루만 아니 내일 저녁 때까지만 좀 해주시오. 왜 실소? 겨우 하루 동안? 이런 말이 곧 입안에서 튀어나오려고 하는 것을 나는 꼴깍 삼켰었다오. 그리고는 네 라고 대답을 했었죠. 그러는 사품에 눈물이 주르르 쏟아집디다. 까만 판장을 앞치마처럼 두른 단출한 초가로 그는 나를 데리고 들어가서 웬 노파한테 저 할머니 제 아내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는 어디론지 나갑디다. 노파는 더없이 나를 반겨하고 친가며 집안 살림이며 수다스러울 만큼 묻습디다. 그날 밤 나는 비로소 그가 조선 땅에는 더 지체할 수 없음을 알았어요. 그러니 취향이도 그쯤 알고 나를 붙들지 마시오. 나는 실상 취향이를 꼭 데리고 가고 싶소. 하지만 지금 같이 가는 것은 위험해서 그러오. 부디 몸성이 있다가 내가 주소를 알리거든 그때 왔으면 하오. 알아듣겠소? 나는 자꾸 울기만 했었어요. 지금까지 나는 그의 앞에서 이렇게 운 적이 없었어요. 참으려고 하면 할수록 눈물이 솟아납디다. 취향이 그는 나의 손을 잡으며 다시 불렀어요. 내가 당신 옆을 떠나려는 까닭을 알겠소? 네.
고맙소. 그러면 일 후에 내가 당신에게 편지를 하면 그때 와 주겠소? 네. 어쩐지 이 한마디로는 나의 감격된 감정이 10분의 1도 표현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보다도 전 선생님이 편지를 주실까가 의심이 되어요. 아니요. 그건 믿어도 좋소. 정말? 정말. 내가 그가 한 말에 이렇게 여러 번 다짐을 한 것도 그때가 처음인가 해요. 그는 또 이렇게 말하더군요. 취향이도 곧 그 직업을 버리도록 하오. 직업이란 먹고 사는 데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일을 찾는 것에 의의가 있을 것이요. 사람으로서 더욱이 우리 처지로서 할 일을 찾은 후에도 직업에 매달렸다는 것은 아주 무의미한 일이요. 나는 어디서 밥벌이를 하든지 그것을 나무라지는 않소. 허나 돈벌이만에 일생을 바치는 사람을 볼 때 더없이 멸시가 갑디다. 그는 다시 말을 잇습디다. 사람이 제 할 일을 찾으려면 알아야 돼요. 취향이도 책을 볼 만한 눈은 되는가 싶으니 책을 좀 읽으시오. 이 사물을 현실을 똑바로 볼 만한 힘은 길러야 돼요. 나도 조선 청년이지만 나는 조선 청년을 멸시하는 자요. 언제쯤 떠나시나요? 무엇보다도 나는 이것이 알고 싶었지요. 내일 밤 아마 그렇게 되겠죠. 내일 밤이요? 그렇소. 더 연기할 수는 없을 거예요. 아니, 뭐 연기야 할 수 있겠죠. 떠나는 대신 도로 서대문 큰 집으로나 간다면 말이죠. 그는 입을 닫습디다. 내일 밤까지라면 20시간 남짓하였어요. 그러나 그 20시간 동안도 그는 나만을 위해서 앉아 있을 만한 계지가 못 된다는 것을 생각을 해보니 그냥 가슴이 11시가 지났어요. 나는 시계를 보이면서 그에게 산보가기를 청했죠. 그는 그것이 재미없는 듯 대답을 꺼리기에 나는 할머니의 손자라는 연함은 살 된 아이에게 음식과 술을 좀 보내도록 적어서 주었어요. 그도 그날만은 나의 심정과 같았던지 그것을 굳이 말리지 않습니다. 화류계 생활 7년에 나는 그날 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쓴 술을 마셨어요. 눈물과 술과 반죽을 해서 마시고 했었지요. 그도 취하고 나도 취했어요. 알코올이 작용을 하자 나는 울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의 가슴에 안겨서 어린애처럼 울었지요. 그도 나의 상체를 푹 안아줍디다. 이것이 아마 그와 내가 만난 지 1년 만에 처음으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나 그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누가 그걸 믿어주겠어? 응? 아우님이 그걸 믿는다고? 고맙소. 하지만 다른 사람이야 또 누가 믿어주리까? 아, 가슴 쓰리던 그날 밤, 행복하던 그날 밤. 아우님, 그날 밤 하루 만에 아내던 나는 영원히 그의 아내가 되고 말았었다오. 취향이 나는 당신을 존경하오. 그는 감격해서 이렇게 다시 나를 안아주더이다. 그 말이 내가 화류계에서 굴면서도 순결을 보존한 것을 말함이라고 느껴지자 나는 눈물이 다시 흘렀어요. 아, 그날 밤. 아우님, 나는 그날 밤은 도저히 잊을 수 없어요. 지금 내 나이 35, 40평생에 단 하루밖에 없는 그 즐겁고도 쓰리던 그날 밤을 마음껏 즐기고 마음껏 추억하게 해주시구려. 아, 다시 오지 못할 그날 밤이요. 아이고, 또 눈물이 흐르네요. 뭐라고요? 마음껏 울라고? 아우님, 그날 밤을 지난 이튿날 멀리 떠나간 그는 가버린 그날 밤처럼 다시는 소식이 없었답니다. 내 이야기를 아우님도 들으셨으니까 말할 것도 없겠지만은 그의 편지를 기다리던 나의 심정은 어떠했겠어요? 그를 보낸 날부터 나는 초옥이라는 동무와 동거한 것도
혼자만의 시간이 무서웠던 까닭이었다오. 눈물과 눈물의 연쇄. 아우님, 이것이 나의 생활이었어요. 그런 하루를 거듭하기를 700여 번. 노름에 나가면 집이 궁금하고 집에 앉았자니 분초가 초조하고 벌써 노름에 나갈 때면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을 들여다보고 도수장 문지방을 넘는 소처럼 노름터 미닫이를 열던 그런 옛날의 취향은 벌써 아니었다오. 나는 하루라도 노름터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서 노름터에 가서 술도 마시고 노래도 마음껏 불렀더라오. 그러다가는 언제나 울어버리고 말았죠. 취향이가 술을 먹는다. 이런 소문은 파다하게 서울 화류계를 휩쓸었죠. 그러나 대개는 이제 취향이도 기생에 이골이 났다고 합디다. 그가 가고만 지 이태째 접어들던 겨울 어느 날 아침, 아우님, 나는 그의 편지를 받았다오. 어디서 어디까지나 그다운 편지를 말이오. 취향이 두 번이나 편지를 해도 소식이 없으면 웬일이오. 나는 세 번까지만 참소. 다시 소식이 없으면 나도 단념하려오. 이런 편지였다오. 아우님, 사람의 운명이란 단추를 끼우는 것과 같아요. 두 번이나 온 편지. 글쎄 그것을 같이 살던 동무 초기가 가로챘을 줄이야 누가 꿈엔들 생각했으리까? 그러나 그때는 초기도 이미 한강에 고기밥이 된 지 여러 달 후였어요. 나는 그 편지를 받은 지 사흘 만에 서울을 떠났다오. 상해와 하얼빈을 나는 널판처럼 건너다니면서 그의 행방을 찾았지요. 하지만 이미 10년, 그는 아마 영원히 갔나 보오. 아우님, 저 술 좀 주시오. 포도준 싫어. 이까짓 게 무슨 술이란 말이오? 보드카, 보드카. 뭐라고요? 똑똑히 말을 해요. 사내 자식이 왜 그리 말을 우물쭈물해? 아이고, 날 좀 보게. 내가 뭔 말을 이렇게 했을꼬? 아우님, 히스테리라고 관대하게 좀 여겨주. 고맙소. 내가 아우님 보고 욕을 하다니. 자, 다시 한번 뭐라고? 아, 그의 이름. 그것은 알아 못하겠소? 본명은 나도 몰라요. 뭐 아무개라도? 그래요. 그는 그의 이름은 최성환이었어요. 응? 뭐라고? 아우님, 다시 한 말씀. 그가 아우님의 친구였다고? 아니, 선배? 아니, 그게 정말이요? 근데 지금은 죽었어. 언제? 아이고, 그게 정말이요? 아우님, 아우님, 그럼 그의 무덤은? 에이, 그만두. 누가 아우님더러 무덤을 가르쳐 달랬소? 이름 알아서 그따위 소리 하려고 그랬냐 말이오. 그따위 소리 하는 입은 떼어버리오. 떼버려. 아이고, 날 좀 봐. 금방 또 이랬네. 아우님, 화났소? 그래요. 오늘 밤은 불쌍한 누이에 하는 노릇이라고 너그러이 좀 봐주구려. 응? 그렇지, 아우님? 우리 이 밤이 밝거든 그의 무덤에 갈까? 나는 남편을 찾고 아우님은 친구를 찾고. 그러지요. 염려 마시오. 하지만 내야 어디 쓸모가 있어야지. 쓸모가 있기만 하다면야 오죽 기쁘겠소. 이대로 죽어버리지만 않는다면. 저 아우님, 나 술 한 잔 더 주시오. 이무영 작가의 단편소설 취향이었습니다. 재밌게 잘 감상하셨습니까? 이 작품과 관련해서 몇 편 더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효석 작가의 기우, 현진건 작가의 그리운 흙인 눈, 이상 작가의 봉별기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이 소설과 비슷한 방식의 소설, 최만식 작가의 이런 처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그리운 흙인 눈도
비슷한 방식으로 쓰여진 소설입니다. 꼭 비교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에 여러 작가의 수많은 작품들이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재생 목록을 들어와 보시면 각 작가별로 작품들을 모아두었는데 한번 둘러보시고 아직도 듣지 못하신 작품들이 있다면 꼭 감상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구독 신청,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작품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